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 실체론이라는 것은 실체의 구조와 실체의 생성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실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철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형이상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형이상자라는 말로부터 생겨났어요. 주역의 계사전, 우리 동양의 고전인 주역의 계사전이라는 부분에서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형태를 넘어서 있는 것이 도이고 형태 아래에 있는 것이 기이다 라는 정도로 우선 풀이 가능하겠는데요. 이것은 메타피직스에 대한 번역으로 우리가 형이상학을 택했다는 말인데요. 메타피직이라는 말은 안드로니코스가 아리스토텔의 저작집을 편집하면서 자연학 뒤에 놓인 책들을 자연학 뒤의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메타피직스라는 말이 유래했고, 메타피직스를 번역해서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 해서 동양 고전에 나오는 표현 형이상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형이상학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일철학이라는 것이고요. 왜 제일철학이라고 그러냐면 최고의 유개념 또는 최고의 보편자 개념이 존재인데, 이 최고의 유인 존재가 성립시킨 학문이 최고 학문이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은 존재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이고 그 점에서 제일 철학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 탐구의 학문은 다른 학문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존재 탐구의 학문이 배움의 관점에서는 최종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문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제일 철학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 존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철학자들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우선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존재자, 본질, 순수 존재라는 것인데요. 순수 존재라는 것은 진료가 결여된 존재, 진료가 제외된 존재를 가리키는데요. 달리 말하면 있음이라는 의미로 우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존재자는 무엇이냐? 존재자 또는 존재자로서의 존재는 진료와 형상의 합으로서의 개체 사물, 이것을 제일실체 또는 제일우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존재의 의미고요. 둘째 의미는 본질이라는 것인데요. 진료에 깃든 형상을 또는 진료에 깃든 본질을 제2우시아, 제2실체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 존재란 진료에서 분리된 형상, 신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지요. 순수 존재가 있음인데, 있음을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존재를 있음으로서의 에세로 봐야 하는지, 본질 내지 형상으로서의 에센스로 봐야 하는지, 이거는 논란이 전개됩니다. 둘째는 형이상학을 지혜라고도 지칭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지혜가 뭐냐?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제일 원인들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원리들, 원인들에 관한 인식,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배움의 관점에서 최종 학문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 최종 학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철학인데, 그 제일철학이 사원인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순수 존재가 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신은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있긴 하네요. 그럼에도 모든 존재자에 내재한다. 이게 작용상 내재한다는 것이고, 진리와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지만 내재한다. 이것도 이해가 쉽지 않은 편이고, 역시 철학 역사상 신이 세계 내재적이냐 세계 초월적이냐라는 논의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셋째는 신학이라는 것인데요. 신학은 순수 존재에 관한 순수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죠. 그러면 자연학의 대상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자연학의 대상은 운동의 원인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진료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료를 갖고 있고 운동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것, 자연사물이겠죠. 이것이 자연학의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수학의 대상은 정지에 있으나 진료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 수 1, 2, 3, 4라는 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정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1, 2, 3, 4를 가지고 사물들을 셈하니까 사물들의 진료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네요. 반면에 형이상학의 대상으로서의 순수 존재는 영은 부동하며 진리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다시 말해 순수 존재라고 말해지는 신은 진리로부터 분리된 것이지만 모든 것에 내재하는, 작용상 내재하는 것으로서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의 근원이 순수 존재인 신이다 라고 하고, 이 신을 부동의 원동자, 부동하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동자, 모든 운동의 원인이 되는 자라고 해서 신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제시해 줬지요. 플라톤의 비판과 수용 부분입니다. 플라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초월적 이데아가 있고 현상들은 이 이데아를 모방할 뿐이다 라는 것인데, 플라톤의 전기 주장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후기에 가면 이데아는 개별자의 인식 근거인 동시에 존재 근거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플라톤이 이데아의 다수성 논증, 이데아의 개별자들의 참여 논증 등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리 면합니다. 이 현상계가 파생적 실정을 갖는다. 즉 이데아와 같은 실제성, 본래적 실제성을 갖지 못하지만 파생적 실제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이 현상계가 이데아들,
의거에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현상계도 이데아의 실제성을 나누어 갖고 있는, 그래서 파생적 실제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 대화편인데요. 여기에서 데미오르고스라는 세계 창조자, 조물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데미오르고스라는 조물주가 무한정자 속에 이데아라는 원형을 집어넣어 이데아를 닮은 우주를 만들었다는 비유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 앞의 이론은 한정되지 않은 것이란 뜻으로 전 시간에 아낙시만드로스의 만물의 근원에 대한 규정이라고 학습한 바가 있네요. 이런 플라톤의 설명을 토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와 무한정자가 분리 불가능하다는 것, 곧 형상은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신념을 얻고 이데아론의 무형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이데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본질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이데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데아를 개별자의 인식 근거와 존재 근거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데아를 본질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플라톤의 이해에 대한 편협한 견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자가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개별자도 닮고 이데아와도 닮은 제3자가 있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데아론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그의 비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데아가 보편적이고 자기동일적인 개념이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보편적인 개념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이란 형식을 지닌 논리적인 것일 뿐이다.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이다. 논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지 존재론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비판이 되겠네요. 둘째는 이데아는 사물들을 불필요하게 이중화한 것이다. 사물들 속에 본질이 있는데 사물들을 떠나 있는 이데아를 설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화다라는 지적이겠네요. 셋째로 이데아는 사물 안에 있지 않으므로 사물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며 이데아의 사물들의 참여, 관여, 분여라는 말은 단순한 시적 비유로서 공한 말이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이데아는 정적이고 동적이지 않아 운동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라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다섯째는 이데아론에 의해서는 무한태행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인간 자체라는 이데아가 있어야만 개별인간이 성립할 수 있다. 개별인간이 인식될 수 있고 존재하게 될 수 있다. 이게 플라톤의 입장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둘의 연관관계를 보장해주는 근거로 제3의 인간이라는 이데아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말하자면 이 둘이 닮았다면 둘의 닮음을 보장해주는 제3의 이데아가 있어야 하고,
만약 제3의 이데아가 있다면 이 제3의 이데아와 인간 자체가 닮았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제4의 이데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무한 지속되므로 그 최초 이데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비판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인 사물 내에서 우리가 어떤 탐구를 진행해야지 개별적인 사물을 넘어서 있는 어떤 별개의 것을 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러한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리적 문제의 난점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네요. 그런데 플라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이 운동하는 이유는 사물이 운동이라는 이데아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론이 운동 및 변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운동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 진리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우리가 학습할 것입니다. 플라톤 자신은 현상계에서 개별자들이 운동하는 근거를 운동 자체라는 이데아에 개별자들이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리스토텔의 입장에서 볼 때, 즉 구체적인 개별 사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플라톤의 설명은 비현실적인 설명이라고 여겨진 것이지요. 플라톤은 이데아들의 목적론적 개요를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들의 목적론적 개요를 말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론적 개요를 말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계승한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로 진리의 불완전성을 말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을 계승했고요. 둘째로 목적론적 관점을 택했다는 점에서도 플라톤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료의 감소 과정이 크게 이르면, 즉 개체로부터 진료가 감소할 수 있는데 극한에 이르면 진료가 전혀 없는 진료와 분리된 순수 형상인 신에 이른다는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인데, 이것은 실제성이 이데아에 있다는 플라톤의 견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적론적 계열인데요. 플라톤은 현상에서 분리된 초월적 이데아들의 목적론적 계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현상 초월적 이데아들은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데아들 사이에도 체계적 연관관계가 있고, 이런 연관관계가 모두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 것이지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개체들의 단계적 구조를 통한 목적론적 계열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기물, 유기물, 식물, 동물, 인간, 신, 이런 각 개체들이 어떤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신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 목적론적 관점에 의해 실제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들에게 공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히 논의하면서 빠뜨린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 듯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학은 피지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피직스라고 하고요.
형이상학은 앞에 메타라는 말을 붙여서 메타피지카 또는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이 메타피직스의 어원, 다시 말해 메타피지카의 어원이 타메타타피지카라는 것입니다. 타메타라는 건 뒤에 있는 것들 또는 넘어서 있는 것들 이런 말이고요. 타피지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것들 너머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의미 있는 표현이 되겠지요? 다시 말해 메타피지카라는 말은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우연적인 말이 이미 자연 너머의 것, 자연 배후의 것, 자연 현상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원리가 되는 것,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 된 것입니다. 우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필연을 만들어낸다고도 하는데요. 이 메타피직스라는 말의 우연적 어원이 그 학문의 탐구 성격을 정확히 지적해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제 1등이 꼴찌가 되지만 꼴찌가 원래 제 1등이라고 이것도 설명해야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것도 말해볼까요? 아까 언급했듯이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했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라는 글자를 보면요. 이게 말을 이자인데 말을 잇는다. 말이을 이자인데 형태상으로는 코와 입 사이의 인중을 표시하는 글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형이상이라는 말은 인중 위쪽에 형상을, 그 형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중 위쪽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인중 위쪽에 있는 것이니까 머리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네요. 즉 머리와 관련된 것, 정신적인 것, 그것이 형이상자가 되겠고 아까 말했듯이 주역의 계사전에서는 그 도라는 것, 인도, 천도라고 할 때 그 도라는 것이 형이상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얘가 정신적인 것이다. 머리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형이하자라는 것은 인중 아래의 것이니까 머리 아래의 신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물질적인 것을 가리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형이하자 위지기라는 말은 기운 기자, 뭐 에너지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그 기운이라는 것은 형이하자, 즉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고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메타피직스라는 학문을 우리 동양에서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도입해서 그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고전에 나오는 이 형이상자라는 표현을 취용해서 취택 사용해서 번역어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제 1등이 꼴찌가 되지만 꼴찌가 원래 제 1등이라고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일 철학이 말 그대로 제일 우선하는 철학인데 공부하는 과정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왜냐? 존재라는 개념은 최고의
유개념이라서 최고의 유개념이라서 이 존재 아래에 우리가 논리적 개념을 사용하면은 존재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동물과 식물이 있을 테고 동물은 인간과 짐승으로 구분될 테고요. 식물은 또 육상식물과 수생식물로 구분되고요. 또 인간은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구분되고요. 짐승도 말이나 소로 구분되고요. 그러면 학자들이 처음에 공부해야 하는 것은 예컨대 말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말에 관한 학문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태여 말을 만들어 보면 마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또 소에 관한 학문인 우학을 공부하고 마학과 우학을 공부한 다음에 동물학을 공부하고 짐승학을 공부해야 한다겠네요. 짐승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양인을 공부하고 동양학, 서양인을 공부하고 즉 서양학, 그 둘을 공부한 다음에 인간학을 공부하겠죠. 그 인간학과 짐승학을 공부한 다음에 동물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물학과 식물학을 공부한 다음에 존재론으로서의 형이상을 공부해야겠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인 보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최고의 이유인 존재를 논하는 형이상학은 배움의 과정에서는 제일 나중에 오는 꼴찌 학문이지만 모든 학문이 전제하는 최초의 개념, 최고의 개념이니까 학문의 순서서로는 첫 번째의 학문이고 그게 제1철학 프로테펠라소피아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논리학에서 정의론을 전개했는데요. 인간을 정의하라 그러면 최근 유, 가장 가까운 유 개념과 종차, 즉 종족들의 차이에 의거해서 정의할 수 있다고 봤어요. 예컨대 인간을 정의하라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유 개념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족과 짐승이라는 종족의 차이는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종적 차이, 이성과 최근류 동물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인간을 정의할 수 있다고 봤어요. 말하자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것이 최근류와 종차에 의거한 인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용어로 우시아라는 말도 있고 실체라는 말도 있죠. 실체라는 것은 substance라는 말이고 sub은 아래, stance는 서 있다. 이 substance는 아래에 놓여 있는 것, 아래에 놓여서 다양한 속성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실체라는 말의 기본적 의미인데요. 그건 개별자가 있어야 개별자에게 뭐 키가 크다, 피부가 하얗다, 뭐 누워있다 등등과 같은 설명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를 제일 실체, 또 다른 말로 제일 우시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개체에는 본질도 있고 성질도 있고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제2우시아 제2실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순수 존재, 순수라는 말은 섞이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순수 존재라는 것은 진료가 섞이지 않은 존재라는 말이고, 그 말은 진료가 배제되고 남는 것인데, 글쎄요, 그 배제되고 남는 걸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형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본 까닭은 이렇게 존재자를 진료 더하기 형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진료가 빠지면 형상만이 남는다. 그러니 형상이 순수 존재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글쎄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존재자는 진료도 갖고 있고 형상도 갖고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 실존이라는 것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순수 존재라는 말이 진료가 빠진 게 순수 존재이지만 그게 이렇게 형상으로 제한되어 말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세 철학자들에게 논의가 됐고, 오히려 어떤 중세학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이 에센스가 순수 존재이고 신이다 라고 봤고, 어떤 사람은 에세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어떤 학생은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에세이가 순수 존재이자 신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은 철학사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어 온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혜라는 말이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쓴대요. 소피아. 필라소피 할 때도 소피아라는 말이 들어있죠. 필로스 더하기 소피아가 필라소피고, 그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지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변하기 어렵지요.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따라 또는 자연철학자들을 따라서도 이 아르케에 대한, 자연철학자들은 아르케에 관한 지식을 지혜라고 본 것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르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원인이라고 지칭해서 네 가지 아이피아라고 지칭해서 이것들에 관한 인식이 지혜라고 본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지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요? 쉽게 규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여기 부동의 원동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unmoved mover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unmoved라는 건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남에 의해 운동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보는 운동시키는 자라는 말이니까요. 남에게 운동을 당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남들을 운동시키는 것, 그것이 부동의 원동자라는 것이고요. 신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비판과 수요 부분에서요. 이데아는 개별자의 인식 근거이자 존재 근거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의문을 갖는 학생이 있을 법도 하네요. 인식을 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특정한 대상을 인식하지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개념이 어떤 동물을 인식하는데 근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개라는 개념은 어떤 동물을 인식하는데 근거가 되어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식된 대상이 인식된 이후부터 개로서 존재합니다. 즉 개라는 개념 덕분에 어떤 동물이 개로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라는 개념은 어떤 동물에 대한 인식 근거이자 동시에 존재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 근거라는 표현을 잘못 생각해서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인식된 채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근거이다 이런 것입니다. 히랍에서는 인식과 존재가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존재하는 대로 인식되고 인식하는 대로 존재한다 이런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인식 근거와 존재 근거라는 두 개념 사이에는 큰 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후의 철학사에서는 별개의 논의가 또 전개되어집니다. 어떤가요? 이데아들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하는 개념, 진실로 존재하는 개념이 이데아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구성해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전부터 저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서 실제적 개념을 이데아로 봤어요. 그런 개념의 실제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데아를 다른 용어로 번역하지 않고 즉 개념이나 관념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이데아라고 계속 사용하고요. 그럼 관념과 개념 사이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플라톤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관념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또 일상적으로 관념이라고 말해지고 하나의 대상에 여러 대상을 포괄하는 용어가 개념이라고 일상적으로 말해지는데 플라톤에 가면 관념이 개념이 곧 관념이고 그것이 곧 실제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무한태 또는 무한소급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개별 인간이 있고 인간 자체가 있다. 즉 우리가 갑돌이를 사람으로 이해하거나 병돌이를 사람으로 인식하려면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즉
사람 자체, 인간 자체가 개별 인간인 갑돌이와 병돌이와는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안 논증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랬을 때 그렇다면 개별 인간인 갑돌이와 인간 자체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서로 닮은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보증해줄 제3자, 즉 둘이 닮았다는 것을 보증해줄 제3의 인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제3의 인간이 있다고 치면 이 제3의 인간과 인간 자체가 닮았다는 것을 보증해줄 제4의 인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보증자는 무한 소급해서 추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도 최초의 이데아 또는 최고의 이데아 그것은 도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데아로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인데요. 사물이 운동하는 이유는 사물이 운동이라는 이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개라고 인식하고 운동하고 있다라고 인식했을 때 그 사물은 개라는 이데아에도 참여하고 운동이라는 이데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가 운동하는 개를 우리가 운동하는 개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개라는 이데아와 운동이라는 이데아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 이건 운동하는 개를 넘어선 이데아에 의거해 운동하는 개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기에는 현실적인 설명이 아니다 라고 본 것이네요. 이 목적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들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예컨대 식물은 동물을 목적으로, 동물은 인간을 목적으로, 인간은 신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 역시 목적론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체들은 이데아들을 목적으로 삼고 이데아들은 궁극적으로 선의 이데아라는 또는 선이라는 이데아를 목적으로 삼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플라톤의 이른바 목적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관점은 생태학적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기물, 유기물, 식물, 동물, 인간, 신 이렇게 위기에 지어져 있는 구조 속에서 하위의 것은 상위의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급히 지나오면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보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